123페이지 할 건데 거기 잠깐 127페이지에 있는 보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제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패촌행이라는 작품이고 하나는 세안도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마 시험 범위 나오셨죠 이미, 그죠? 아니요? 나왔잖아 세안도. 세안도 안 나왔어? 모르는 척을 해. 응? 응. 자, 요 두 친구는 각각 시대적 배경이 이제 19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간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패촌행 같은 경우는 폐광산. 폐광산이고요. 여기는 이제 농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장소와 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자, 우리가 70년대에서 80년대 그때 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였죠? 두 가지 있었는데 산업화, 그죠? 산업화랑 도시화요? 같은 걸로 묶어주자고 그거는. 산업화랑 독재 정권 있었죠?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는 산업화랑 관련될 거고, 그죠? 산업화랑 관련돼서 대부분에 있는 농촌이나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동해? 도시로 이동하죠? 그죠? 우리가 이촌 향교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자, 보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도시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뭘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냐?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죠. 빈민으로. 자, 왜 그런 거야? 보통 이 친구들이 도시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보통 일용직이나 요런 제조업이나 요런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빈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을 게 없고 여기 와서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농촌 관련된 작품이 아마 기억나시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농무, 그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아마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노동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일단 없죠. 뭘로 인해서?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없고, 그리고 실제 도시의 빈민들의 삶을 얘기한 작품은 그것도 하나 있는데 뭘까? 안쪽 시를 얘기해보자고. 그쵸. 거기에 그 아저씨도 벽돌 공장 하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또 그 있잖아, 노동자를 상징하는 소재가 하나 있을 텐데 저문강에 삽을 싣고, 그죠? 그거 그렇게 연결 가능하죠? 그죠? 자, 아무튼 요 구조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기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우리의 사회에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는 농산어촌의 쇠락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자, 여기 있어요. 농산어촌의 쇠락 과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두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향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갔으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촌향도 현상이었고, 자, 그중 다수는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하여, 자, 거기 동그라미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그쵸? 농촌에서 해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도시에 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 광업,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향촌은, 자, 거기 지금 노동 인구가 줄어들며 황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광산촌은 광업의 쇠퇴로 인해 폐쇄되는 광산이 늘면서 향촌 전체의 활기가 사라지게 되죠. 왜?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죠? 농촌의 경우, 자, 새마을운동 같은 그 밑줄 쳐봅시다. 거기만 쳐주시고요. 국책 사업을 통해 생산 증대와 향촌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나, 그 마지막에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 효과가 영속적일 수는 없었다. 아마 새마을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도시 같은 곳에는 막 그 슬레이트, 뭐 그 기와집이나 뭐 그런 지붕 다 없애버리고 신축으로 바꾸자는 뭐 그런 운동이었고요. 농촌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기 당시에 있는 생산량을 좀 증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게 새마을운동이에요. 물론 저도 새마을운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죠? 못 믿는 눈치지? 자, 아무튼, 요거 한 7, 80년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좀 다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하지만 요 세면 운동이, 아까 뭐라고요?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죠. 그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기시고요. 자, 근데 패튜닝 옆에 있는 그 작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신경님으로 돼 있어요. 자, 같은 작자가 만든 또 다른 작품 아세요? 아까 방금 언급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농무도 신경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신경님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있는 어떤 것들 그런 이제 쇠락한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쇠락한 어떤 폐광촌이라든지 그런 곳에 관련된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안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작자도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 고지종 하면 또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잖아.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근데 구절을 얘기하면 알더라고. 뭐야? 모른다는 표정으로 자꾸 저를 보시는데? 그죠?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거 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뭐지, 이 사람들? 첫사랑 있잖아, 첫사랑. 기억 안 나? 아, 진짜 기억 안 나? 너는 알아야지. 저 첫사랑 얘기하면서 진짜 레알 첫사랑 썰을 풀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못 알아듣는 척 하면 저 졸라 민망해요. 진짜 얘기해서 저 그때 썰 풀었잖아요. 막 초등학교 때 막 4년 동안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야. 아, 그런가? 아닌데? 내가 썰 너무 많이 했나? 아무튼, 제가, 지금이든 이전이든, 일주일에 한 수업이 최소 5개 이상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폐광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게 착안해서 좀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지금 떨어져 나간 대문짝이라는 거 보니까 애초에 여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안 살고 있는 공간이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공간이죠. 그쵸?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폐가에 들렸어요, 폐가에. 그죠? 사람이 안 살아요. 자, 근데 앞마당에 복사꽃이 빨갛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바깥에 앞마당에는 복사꽃이 빨갛다라는 색채 이미지가 들어왔죠. 자, 근데 이게 대비된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문짝은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나갔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 그렇죠? 그럼 뭐와 뭐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그런 흔적들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자연만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뭘까? 인간은 없는데 자연만 그대로 있어. 이거 고전시가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인걸은 간데 없고 보리밥만 무성하네 이러면서 나온 거 있었잖아. 그럼 뭐야? 허무함과 연결 가능하겠죠? 허무함 혹은 이제 공허함 같이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 뻘겋게 녹이 있었다. 자, 빨갛다랑 벌겋다랑은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죠. 그죠? 복사꽃 자연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가마솥은 뭐야? 조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녹슨 거잖아. 그치? 사람이 없으니까 녹슬어서 뻘겋게 된 거죠. 그쵸? 맞아요. 빨갛다와 뻘겋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거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잡초만 무성해져 있고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에는 콩나물값과 친정어머니한테 쓰다만 편지. 일단 대충 편지라는 의미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얘기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폐광산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내는 어떤 편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뭐라고 돼 있냐. 빈집 서너 더 더듬다가 폐강 올라가는 길 이러면서. 자, 폐가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폐광 올라가는 길로 넘어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 부분이겠네요. 그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 부분. 자, 그래서 이제 누굴 만났다? 늙은이를 만났는데 여기서 늙은이를 만나서 동무들 소식 물으지. 여기서 얘가 말하는 동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 광산에 존재했던 광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광부들 다 어디 갔냐? 이거겠지. 그치? 그러면서 밑에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자, 거기 위치 쳐보자. 멀지 않은 산동네. 그 아까 보기에 있던 서울에 있는 변두리랑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쵸? 변두리랑 연결이 가능할 거고, 그 산동네 이름도 고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어느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 그치? 농촌이나 광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서 도시로 갔지만 어떻게 됐다? 빈민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구절이겠네요. 그쵸? 됐나요? 괜찮니? 어떻게 두 분 다 독감을 걸리시? 독감이야? 감기? 왜 감기 왜 걸리지?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보통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맨날 여기서 이제 에어컨만 트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프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안도. 세안도는 아마 내신 범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너 들어갔니? 안 들어갔나? 너만 들어갔다? 두 분은 아세요? 이거 알아? 나랑 했었니? 이건 어떻게 알아? 했었나? 한 기억이 없는데? 자, 세안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뜻이 있겠죠. 그쵸?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쇠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기우듬, 점점점 더 기우듬에 가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소랑 그루 꿋꿋이 서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청솔이라는 소재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청솔이라는 건 뭐예요? 푸른 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푸른 소나무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 지조와 절개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쵸? 너 안경 진짜 되게 웃기다. 깐지용으로 한 거야? 예? 공부 잘해 보인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공부 잘해 보이는 건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왜 산 거야, 진짜. 뭐 약간 보여주기 함인 거야? 그래? 오, 누가 줬어요? 진짜 누나? 진짜. 레알 친누나. 레알 친누나. 그냥 친누나? 난 또 그 어떤 연상의 어떤 그런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이 친구가 또 연상을 그렇게, 이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연상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포기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다시. 자, 청소리라고 돼 있는데,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꼿꼿이 서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꼿꼿이 서 있대. 그러면은, 얘는 그래도 조금 뭔가 그 굽히지 않은 어떤 지조랑 연결은 가능할 것 같아. 그지? 대략적인 이미지로만 봤을 때, 얘 행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청소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어라 말고, 매화가 뭐 몇 번 피고 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매화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경과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매화가 약간 매화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핀다 라고 하면 지조와 절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아무튼 얘도 꿋꿋이 서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일단 요거 한번 적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때는 드디어 나왔어. 그죠? 라떼는 말이야. 그죠? 앰프 방송 하나로, 자, 앰프 방송
앰프 방송 하나로 어떻게 됐다? 집집에 새왕지까지 깨우던 회관 옆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새왕지까지 깨울 정도면은 모두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뭘 상징하는 거야? 너 했으니까 알겠네. 앰프 방송 이거 뭐였어? 아무 뜻 없었는데. 아무 뜻이 왜 없어? 얘가 얘를 해준다는 역할로 봤을 때는 기억은 하셔야죠. 이거 새마을운동이랑 연결시킬 수 있잖아. 그죠? 새마을운동. 그리고 언제 때의 마을, 활기찼던 당시의 마을을 뜻하기도 했고요. 여기 쇠락한 거니까 쇠락했었는데 비해 옛날에는 이런 활기찬 마을이었다라는 게 대비가 되는 거지. 그렇게 가져가셔야죠. 아니 아무리 내신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셨어도 이 정도는 아이 참. 자, 아무튼 그 밑에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자, 그럼 여기서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이면 누구의 아픔이겠어요? 청솔의 아픔이에요. 청솔의 아픔. 근데 청솔의 아픔이 지금 뭐하고 있다? 더욱 못 감는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인내를 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자, 거덜내는 대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시련과 고난쯤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마냥 그냥 있는 그런 추상적인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마을의 쇠락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 산업화로 인한 마을이 쇠락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라고 돼 있고요. 자,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자, 여기서 유일하게 이 남아있는 친구가 이제 이장이에요. 이장인데 자꾸 뭐만 켜. 앰프에서 뭐만 켜. 트로트만 끼고 술만 처먹고 있어요. 그럼 왜 술만 먹고 있어요? 뭘 잊기 위해서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기 위해서 잠깐 계속 술만 처먹고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문벽. 자, 결국 아까 얘기했던 새마을 운동과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됐다? 영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지금까지 여기 있는 분위기들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계속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하필 거기에 뭐가 나왔냐? 그러나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럼 보통 여기서 마이너스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로 변형될 수 있다? 플러스로 변형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이겠죠? 시상의 전환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라고 해서 그럼 봐봐요.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려는 건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쇠락한 마을들 나름대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으키려고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삿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 자, 서러움조차 걸러내는 건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청솔의 역할인 거죠. 그쵸? 그래서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을 보아라. 근데 보니까 보아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명령형 어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명령형 어조나 혹은 의지적 어조가 반복된다라고 하면요, 이건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화자의 뭘 강조하는 부분?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자,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 자,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은 뭐야? 부정적 상황 연결 가능하죠. 부정적 상황. 이 부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대? 저 동력에서는 꼭두선이 빛이 타오른다. 부정적 상황에서도 내가 뭘 하려는 거예요? 극복하려는 의지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자, 126페이지에 있는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문장을 통해, 자, 명령형은 나에도 있었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의 진술. 지금 보니까 가에 현재형 진술 있나? 걸려있다. 뭐, 이런 게 있긴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에는 그런 게 있나 보자. 나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서 있다, 목 감는다, 운다. 얘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3번. 나는 가와 달리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장의 반전을 보이고 있다. 자, 일단 나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어느 부분? 그러나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가는 있는지 보자. 가에서는 그런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딱히 없었죠. 그죠? 없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색채어에 주목하여 가와 나를 감상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색채어 가에서는 뭐 있었어? 빨갛다, 멀겋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장품 같은 경우는 푸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쵸? 그거 기준으로 볼게요. 자, 기억은 대문짝마저 떨어져 나간 폐가 앞마당에 핀 복사골의 색깔. 그것까진 맞니? 그죠? 거기까진 맞. 갔다 와서. 쭉 해도 될까요? 괜찮아?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복사공의 색깔이 빨갛다는 것까지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나머지 쭉 볼게요. 자, 니은은 뻘겋게 부분인데 방치된 가마솥의 녹의 색깔이므로 오랫동안 취사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간의 분위기. 이것도 연결 되겠죠, 그쵸? 3번 디귿이 지금 뭐였냐? 푸른은 더욱 못 감다. 나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둥치가 갈라진 아직품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서 마을을 응시하는 눈의 색깔이므로 청소리 지닌 구두든지 아까 그 인내, 지조, 절개 이런 거 넣어볼 수 있겠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푸른 숨결 요쪽인데, 자, 서러움을 걸러내고 풀어내는 숨결의 색깔이므로, 맞죠? 거기까지. 힘겨운 현실 속에서 슬픔을 정화해내는 청소의 자세 연결 될 거고요. 그 다음 미음. 꼭두선이 빛이에요. 새들이 동사하는 추운 아침,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상황에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의 색깔이므로 암울한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환기한다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A가 늙은이일 거고요, B가 이장일 겁니다. 그쵸? 자, 요걸로 보면요. 자, 1번. A와 달리 B는 사람들이 떠난 공간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야, A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원래 거기 살고 있는 늙은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B, 2번. B와 달리 A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 자체를 품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3번. B와 달리 A는 화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늙은이가 다른 동물들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답해주잖아. 그쵸? 그럼 요거는 맞는 거고, 그럼 B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서 4번으로 볼게요. 자, 요거는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가에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이나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에 가는 농산 어촌의 쇠락을 보여주는 소재. 그쵸? 이미 한쪽은 부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고, 아까 마을에 가니 기우러 간다는 거는 마을 자체의 쇠락을 얘기했었으니까 연결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가의 편지는 향촌을 떠나 도시의 변두리에 전착한 소회. 그거는 알 수가 없는잖아. 애초에 얘는 지금 향촌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낸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도시의 변두리에 전착했는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앰프 방송은 생산 증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 같아. 요거는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게 틀렸고 뒤에 건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가에서 폐광 올라가는 길에 빈집들이 있는 모습은 광업의 쇠퇴로 인해, 그치, 폐광이니까 광업의 쇠퇴로 인해 활기가 사라진 광산촌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을 거고요. 자, 4번. 가에서 산동네에 산다는 동무들은 향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층이 되었으려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요거 얘기했을 때 변두리라는 얘기 나왔을 때 요거부터가 빈민, 그죠? 빈민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자, 5번. 나에서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군벽의 난장난 비닐하우스는 향촌 발전을 꾀했던 국책사업의 효과가, 그죠? 영원하지는 않았겠죠. 영속적이지 못했던 상황.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도 지금 망한 거죠. 나름대로 하겠다고 몇 개 하긴 했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있는 3번 보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워도 됩니까? 얘들아, 너 지워도 돼? 아니. 자, 그 가에 있는 작품은 지금 초토의 시라고 돼 있는데, 이 초토라는 게 뭘까요? 초토화 하면 아마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초토화된 곳, 그러니까 어디야? 전장입니다. 네, 전장. 전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얘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초토화를 시켜줄까? 자, 이제 보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구상의 초토의 시와 곽재구의 새벽 편지는, 자,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현실에서 요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토의 시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새벽 편지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 뭐 대략적으로 60년대에서 70년대쯤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자 근데 고통을 형상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통이라는 것도 어쨌든 관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고체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고통 속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전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부정적인 현실이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돼야 되는데 긍정적인 인식으로 되는 거니까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됐나요? 됐어? 현승 이해됐어? 응. 유정이 기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렇게 아파? 몸살 같은 건가? 약 먹었어? 넌 안 먹었어? 먹었어? 아, 혹시 약 먹으시. 아니야. 제가 약 먹을 시간일 수도 있어요. 좀 죽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벌레 있어가지고. 쌀벌레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너 보고 한 얘기가 아니야. 찔리지 마. 진짜 아니야.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저부터 뭐라고 나뉘면은 판잣집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그죠? 우리 6.25 전쟁이라는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판잣집은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약간 임시 거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임시 거처. 뭐 아니면 피난처. 에?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냐? 이거 한 개당 700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상황이랑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유리딱지에, 그럼 여기는 일단 6.25랑 연결을 해봤을 때, 사실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전쟁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소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색채 이미지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특히 전쟁 소설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전쟁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아니, 혹은 어떤 특성이 있죠? 애들이 전쟁에 대해 알아 몰라. 그렇지. 순수함 연결 가능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전쟁터에서 뭘 보고 있다는 거야? 순수함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아까까지는 뭐야? 햇발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야? 햇빛.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이죠. 그죠? 나도 돌아선다. 근데 밑에 이렇게 됐어요. 울상이 된 그림자. 아직까지 나는 뭐야? 울상이 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그죠? 물론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긴 했고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함을 발견하긴 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울상이 된 거죠?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알 때 됐어. 이제 대답할 때 됐어. 이제 이게 뭐야? 나도 울상인 것 같고 그림자도 울상인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맞출 때 되지 않았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감정이입. 그죠? 객관적 상관물도 맞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자, 판잣집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골목으로 넘어갔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드러났다?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다. 자, 여기서 이 골목에서 자,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자, 여기서 뭐라 나왔냐? 잿더미. 그 다음에 개나리가 나왔어요. 여기는 첫 번째 포인트. 뭐의 대비? 그치, 색채 대비. 그 다음에 뭐와 뭐의 대비일까? 이번에는 잿더미는 어쨌든 전쟁을 상징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죠.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개나리는 그거랑 반대로 뭐를 뜻하는 걸까? 잿더미는 분명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을 뜻하는 거였어요. 생명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개나리는? 좀 치시네? 그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였어?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잿더미는 자,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생명력으로 봤을 때 생명력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한다면은 얘는 반대로 생명력이 피어오르는 소재인 거잖아요. 그치? 이 잿더미라는 곳,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에서 뭐가 생명력이 피어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자, 이번에는 뭘 봤어? 야, 이번에는 여기 이 골목에서 소녀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공간의 이동도 들어갔고 뭐도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언덕을 가서 보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소녀 보고 있잖아. 얘 봤다가 그치? 시선의 이동. 왜요? 아픈데 왜 시키냐고? 그래도 늦게라도 말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발전하신 겁니다. 이거 말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언제 말할까? 열심히 기다려주고 있잖아. 우리 그래도 한 몇 달 보지 않았니? 이쯤 되면 말할 때 되지 않았니? 아무튼 시선의 이동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냐면 우리 소녀의 미소에 특히 뭐가 하나 왔냐? 뭐가 없대요? 죄가 하나도 없대요. 죄가 하나도 없대. 앞니가 빠졌다라는 부분과 죄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 같이 합쳐주면 우리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순수성과 연결이 가능했죠. 그쵸? 순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나 얘도 딸이잖아. 소녀잖아, 소녀. 이 두 친구 자체가 이제 순수성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발이 슬슬 돌기 시작했습니까? 네. 전 그냥 돌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였고, 또 그림자가 이번엔 어땠어요?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고 했어요.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그럼 여기 아까 그 이연에 있던 부분과 마지막 형에 있던 부분이 정확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있어? 일단 정서의 변화도 있었죠. 그리고 위치의 변화도 있었죠. 뒤따른다며. 이연에서는 그림자가 뒤따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앞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통 앞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야? 희망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희망과 연결이 가능.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이 두 부분을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은 정서 변화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위치 변화가 드러난 부분이다. 되니? 됐어요? 자, 그리고 얘가 또 웃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흥부러워졌대. 나 지금 흥이 생겼어. 내가 흥이 생긴 상태에서 얘도 웃는다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봅시다. 아까 나 부분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까 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요쯤 길게 보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형규야, 커피 마셔서 그렇게 잘 거면 나도 하나 사주면 안 돼? 내 거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커피는 무조건 하나씩 먹고 와야 돼서 이미 하나 먹었어요. 드리킹 한번 하고 왔어요.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 한 메가리카노 정도는 시켜줘야 이제 먹나? 근데 아니 어제도 제가 너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10시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이제 수업을 계속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졸린 거야. 그러니까 4시간밖에 못 자긴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커피를 일단 2잔을 때리고 시작했어요. 때렸는데도 지금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3잔을 시켰어요. 3잔을 먹었는데도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딱 수업 끝나자마자 진짜 바로 차로 달려가서 잤습니다. 한 40분 자니까 그나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형이야! 언제 일어날 거야? 그만 자, 그만. 자, 쭉 이어서 갑시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시간적 배경에서 나오는 이 새벽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뭘까? 이제 말할 때가 됐어. 빨리 얘기해봐. 성찰? 방금 내가 이 얘기했잖아. 이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정치 상황 막 얘기했으니까 보통 자, 첫 번째는 일단 부정적 현실, 그죠? 뭐 부정적 현실이든 부정적 상황이든 넣어볼 수가 있고요. 그냥 두 번째는 뭘까? 새벽이니까. 자, 새벽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아침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모두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성찰을 해볼 수 있어? 자, 희망, 그죠? 희망. 여기서는 아까 그 보기에 있던 부분이랑 연결시킨다면은 요거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반짝이는 별을 한다면 희망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뭐가? 뭘 보면? 별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랑의 샘이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여기랑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자, 요거는 뭐야?
부정적 현실은 점점점 잘 돼. 우리 새벽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 올 아침을 생각하면은 희망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고난과 시련에 해당하는 친구들, 억압된 요런 것들은 다 잠들고 눈시울에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한 시각에 고요한 시각, 새벽이었잖아.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긍정적인 현실은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나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까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자, 고통하는 법. 자, 이게 뭐랑 연결되냐? 이제 밝아올 아침. 자, 밝아올 아침 하나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유로운 새소리라고 했어요. 자유로운. 자, 그럼 요 뜻이 뭘까요? 그냥 나는 잠깐 아직 새벽이니까 난 지금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버티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아침 긍정적 현실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럼 됐어? 그럼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인내해야 된다는 부분이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따스한 햇살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그러면 요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 줄 정도로 묶어주신 다음에 뭔가가 좀 지금 구조가 바뀐 걸로 간주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첫 번째 줄이랑 두세 번째 줄이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네. 그쵸? 그럼 이건 도치법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러니까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요거 19의 반복이 드러나고 있죠. 아까 위에 있는 1, 2행과 반복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뭐가 좀 달라요? 사랑에서 뭘로 바뀌었다?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과 희망은 둘 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뀐 거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가와 나의 시상전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있니? 공간의 이동 있었죠. 판잣집에서 골목 요거 있긴 했었잖아. 그죠? 근데 나는 시선의 이동, 나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딱히 보이진 않았죠. 그쵸? 그냥 시간의 경과 아니면 시간의 대비 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자, 가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열거하며 나는 대상의 외형을 묘사하여. 일단 외형 묘사한 부분들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3번은 정적인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 전혀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바라본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정서. 자, 뭘 바라봤습니까? 처음에 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쵸? 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부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내가 새벽녘에 별을 보더니 내가 이거 좀 희망을 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니은. 기억은 내려쪼이던 햇빛과 니은은 따스한 햇살이니까 아마 둘 다 긍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긍정적에서 끝날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이니까 그거 중심으로 봐야겠네요. 그죠?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 요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명확한 걸 요구가 될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걸 봐야 되는 건데. 자, 2번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부조리한 세계의 어두운 속성과 대비되는 거. 대비되는 이상적 세계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물론 1번도 틀린 말은 하지만 얘는 가장 적절한 부분이니까 2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쵸? 자, 다음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보기는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1번 가에서
나의 뒤를 따르던 울상이 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서게 된 것은 뭐야? 이거 인식정언이죠? 그죠? 응. 자, 2번. 나의 화자가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한 그 시각에 새벽 편지를 쓰는 행위 자체는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밝을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있다. 이것도 연결되겠네요. 그죠? 3번. 가에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모두 부정적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쵸? 뭐 아무리 얘네들이 순수하다고 하긴 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해 화자가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는 행위. 자, 뭐 어디 갔냐? 골목에서 걸음 잠깐 여기 뭐 보고 있어?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을 줬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나의 화자가 깊숙한 뜨거움과 만나는 행위는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자, 일단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이라는 것보다 우리 뭘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까?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얘기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극복한다라고 그 가정을 하더라도 뭐가 틀렸냐?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확실히 틀렸죠.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가해 화자가 잿더미가 소박한 울타리에서 발견한 개나리. 그럼 이건 뭐야?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나의 화자가 새벽에 깨어나 보고 있는 반짝이는 별. 이것도 다 뭐야? 모두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발견한 희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선가미국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우리가 135페이지에 있는 해설 잠깐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아직? 이거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괜찮아? 응, 하나 더 할게요. 이거만 하고 쉴게요. 괜찮으시죠? 응. 아마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지만 우리가 얘는 가문소설이라고 합니다. 가문소설. 우리가 3회차 때 했었던 유씨 3대록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3주 전에 했는데. 그죠? 그것도 가문소설이었거든요. 기억나요? 안 나요? 유색이 하색이 말고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거 웃는 사람 다 로라는 사람들. 유세영과 유색이 이렇게 두 가지나 나왔어요. 그죠? 그 두 친구가 이제 뭐 가문에 있는 일원들끼리, 그러니까 일원들이 각각 다른 이제 갈등, 특히 이제 혼사 갈등을 겪으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유씨삼대록이었어요. 근데 걔네도 이제 뭐야 가문과 관련된 인물의 이야기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문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가문에 있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소설을 가문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보면요. 그 작품의 제목은 창성가미로 거기 쪽 잠깐 볼게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는 이야기라는 게 이 소설의 제목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사대부 가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사대부 가문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 자, 요거 봅시다. 우리가 아마 특히 가족들 간의 갈등인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뭐 봤었던 기억이 있었을 거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무슨 갈등? 뭐에 관련된 갈등? 혼사 문제에 관련된 갈등. 그렇죠. 결혼과 관련된 갈등. 자,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혼사 문제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야, 가문의 사람들끼리 갈등을 빚을 일이 뭐가 있어? 뭐라고? 재산? 뭐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거. 요즘 현대사회 말고, 고전소설에. 뭐가 있을까? 조선시대의 그 결혼관을 생각해보면 돼. 오, 맞아요. 처첩 갈등, 그죠? 처첩 갈등. 처첩 갈등이 있습니다. 요거 비슷한 걸로 하나 더 연결시켜 본다면은, 우리 처첩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부모는 진짜 찐 부모가 아니라, 계모인 경우가 많겠죠. 그쵸? 요거는 그냥 한 번에 묶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게요. 그죠?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문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요런 갈등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요것 때문에 귀찮아지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막 애가 막 생겨야 되는데 처쪽에서 애가 안 생기니까 처분 들여. 그 처분 들여가지고 어쨌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가문의 이제 지배자? 지배자가 아니라 주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처가 임신을 해버려. 본처가 임신을 해버려. 그러면은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이제 좆됐다라고 생각할까요? 첩의 입장에서는 좆됐다라고 생각하겠지. 이거 내 아들 이거 지도자 안 되겠네? 그럼 이제 첩이 빡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처 아들 졸라 막 조지고 막 그러잖아. 아니면 처를 쫓아내거나. 그죠? 근데 솔직히 첩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 그죠? 그럴 수 있잖아. 내 자식이 지금 좆되게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나쁜 편으로 이제 몰아가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요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주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은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근데 사실 이런 설명이 고전소설에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두 가지의 인물 구도로 나눠지잖아. 원래부터. 그쵸? 선하거나 악하거나 우리나라거나 오랑캐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원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원적 구조.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고3 친구들 얘기를 해줄 때 은근히 이런 걸 까먹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원적 구조라고 했을 때 분명히 착한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이 있고 주인공이 있으면 보조인물이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주동인물, 반동인물 아니면은 우리 착한 쪽, 우리 나쁜 쪽 뭐 이런 거 혹은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처쪽, 첩쪽 이런 쪽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항상 고전소설 할 때마다 유념을 해두시고 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이 겪는 갈등은 유교적 이념인 효와 열의 실천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지금 뭐가 있었냐? 효와 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유교적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교적 사상은 조선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한편 이 글에서는 진채경이 겪는 고난과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고난은 뭐냐면 혼인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진채경과 혼인을 약속한 윤요옥은 훗날 화진의 부인이 되는 윤서조의 동생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른 가문의 일원이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화진과 관련된 인물이 겪는 갈등, 여기 나와 있죠. 관련된 인물이 겪는 갈등.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도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연작소설 생각하시면 돼요. 연작소설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 세계관은 공유하는데 각각 독립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소설 내에 한 가문 내에 있는 각각의 가문 구성원들이 겪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병렬적 구조라는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겨우 기억해. 요거 부분의 차이점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원래 메인 스토리는 이거예요. 화욱은 요건 한 번만 인물 관계 딱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화욱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심씨, 요씨, 정씨가 있어요. 네, 심유정이죠. 여기 세 명의 부인을 두는데, 자, 이거부터가 지금 약간 처첩 갈등 딱 각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심씨는 아들 화춘을 낳고, 얘 뭐 이렇게 복잡해, 그죠? 족보가 아주 복잡합니다. 화춘을 낳고, 그 다음에 요씨는 딸 화빙선을 낳고,
그 다음에 일찍 죽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없는 상황이야. 왠지 얘 피해자 될 것 같은 느낌 팍팍 오죠. 자기 엄마 없으면은 잣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죠? 자기 편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 씨는 아들 화진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화욱은 맏아들인 화춘이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화진을 편애하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됐죠. 얘를 지금 편애한대. 아이고, 이렇게 되냐. 자, 갈등이 생긴 이유는 진짜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야, 이건 솔직히 누가 봐도 조금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얘가 얘만 편애해. 근데 본부인은 사실 얘란 말이야. 본부인이 얘인데 얘만 편애를 하면요, 이 본부인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얘가 맞이에요. 거기다가 그죠? 얘가 맞이에요. 큰아들 갖다 버리고 지금 막내 좋아하면은 큰아들 쪽에 엄마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심시호 화추는 불만은 갖고 화진을 미안하다. 화웅이 죽자. 야, 아빠 죽었어. 뭐 어떡해. 야, 이제 내 세상이야. 니네 다 뒤졌어. 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시와 화추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화진과 그의 아내들을 학대한다. 얘도 아내한테 들이라는 거 뭐 존나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진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지만 화춘의 무고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고, 야, 얘가 벼슬을 받으면 뭐하니까. 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애를 안 했으면 이딴 일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 물론 진짜 얘가 선이 넘은 거긴 하지만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진의 아내들고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다. 귀양을 간 화진은 병법을 배운 후 백의종군하여 해적을 토벌하고 남쪽 지방의 어지러움도 모두 평정한다. 이에 황제가 화진에게 높은 벼슬을 드리고 심시와 화추는 개과천선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뭐야, 권선징악이 들어와 있진 않았는데 개과천선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아까 여기 뭐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권선징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진의 아내들도 돌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해서, 근데 내가 화진 같았으면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는 건데, 그죠? 왜 가만히 놔둬. 나중에 또 뒤통수 칠 새끼들인데, 그지? 이거 편애했다고 삐져가지고 이지랄 떨었는데, 이 개새끼들,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넘어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진채경이라는 인물이 어떤 그 결혼을 강요받는 상황이에요. 결혼 강요받는 상황.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서 너 결혼 안 해? 그럼 너 너네 아빠 귀양 갈 거야. 결혼 안 해? 너네 아빠 횡령한 걸로 한다? 너 몇천억 횡령한 아버지로 만날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 일단 주인공이 진공, 일단 아버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자, 한쪽,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이원적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엄숭이라는 인간이 있고요. 원숭인지 엄숭인지. 자,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도 있는데, 이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이, 이 진공의 딸 채경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채경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얘가 아들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랑 이 친구랑 혼인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했는데 누가? 공이 매정하게 사양하여 물리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조까 하면서 거절했죠. 이제 거절하는 순간 이제부터 젖대기 시작한 겁니다. 종아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숭에게 청탁하여, 자, 여기 청탁하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얘에게 청탁을 했대요. 청탁을 해서 진공을 산서성 노안부의 제독으로 좌천시켰대요. 그럼 그로 인해서 얘가 한번 좌천을 한번 시켰어요.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요걸 잘 봐야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청탁을 해서 실제로 행사를 한 거죠, 권력을. 그죠? 그럼 이거는 요 부분이랑도 연결이 가능해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비판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치? 이때 당시에 부정부패가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후 다시 양성을 시켜 진공이 태원전 3천만 량을 사사로이 착복해왔다고 무고한 후, 그쵸? 이거 횡령했다고 구라치고 금이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얽어매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야? 결혼 한 번 안 해줬다고 좌천시키고 막 얘 횡령죄 만들고, 그죠? 횡령했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무고죄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쭉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문아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에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부인이 아까 누구야? 얘 진궁의 부인이겠죠, 그쵸? 진궁의 부인, 오라버니 누구? 그 어디 갔니? 오낭중을 불러 말했다. 그래서 오낭중은 어쨌든 요쪽에 있는 인물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쵸? 여기다 쳐봅시다. 오낭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번 뻐끗하면 구해줄 수도 있어. 거기도 위주로 쳐보자. 입만 한번 뻐끗하면 구해줄 수도 있어. 이것도 요 부분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허나 지난번에 진영수는 나를 심히 없인 여기며 우리 집의 청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영수와는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영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면은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은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야? 얘한테 어떻게 보면은 은근한 협박을 한 거야. 그쵸? 자, 권력을 통한 협박을 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오낭중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내내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조문아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굳이 빌드업을 까는 이유는 뭐야? 그럼 나도 희생해서 우리 아버지 그 감옥 나오게 해드릴게요. 이거죠, 그쵸? 저희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도 성격에 직접 제식이 드러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는데 자,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자, 여기 하필 뭐라고 되어 있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쵸? 무슨 예언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앞날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보통 이제 뭐 가족과 떨어져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그죠? 참으로 슬프구나.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옛사람의 말에 저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요. 고사 인용이 들어갔죠. 그쵸?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 라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근데 채경은 뭐라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동감해 주고요. 어쨌든 저런 협박을 했고요. 채경 입장에선 이 혼인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수락을 했지 진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사실 이 채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나름대로 얘도 뭐 다 계획이 있겠죠. 그죠? 응? 그죠? 그 다음에 오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아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다음날 조문아가 다시 엄숭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는 않고 은나무로 귀양을 보다. 야, 청탁, 야, 씨발, 말만 하면 말 하나로 아버지의 그 목숨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졸라 웃기네요. 그죠?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몹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은 목숨을 쾌하께서 너그라이 용서하셨으니 거기 밑줄 쳐보자.
자, 이거 진공이 아주 매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사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청탁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덕이요 하자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에 버려지는 시체가 되어있진정 어찌 차마 도둑놈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건지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3살 때부터 이미 윤유호가 약혼 밑줄 쳐봅시다. 자, 이미 뭐래요? 약혼을 했대요. 윤유옥이라는 인물과 이전부터 약혼을 했는데, 아니 그럼 무슨 3살 때부터 씨발 약혼을 하냐.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뭘 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당시의 결혼 문화는 중매 문화거나 혹은 약간 정혼, 미정해진 결혼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약혼해요. 지금 11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어. 야, 근데 3살부터 11해가 지나 아직도 16살밖에 안 됐냐? 아, 벌써부터 결혼을, 그죠?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그쵸? 얘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님께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태어난 기색이었다. 진공은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꾀가 있었는데 지금 하는 말이랑 그 행동 거지를 보니까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약이 있는 게야.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자, 우리가 보통 요런 거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약 부분 줄거리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중약 부분 말고 그 초반에 앞에 있는 줄거리도 은근히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거 안 보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모의고사나 그런 걸 풀 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꼭 조심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채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 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향길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들어와 누워서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자, 일단 요거 잠깐 그 결혼 몇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요거 이따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조문화의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채경은 유무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를 중시하며 부모와의 어떤 효라는 덕목을 중시하며 결혼을 이제 미뤘죠. 그죠?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요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문화의 하인이 돌아가서 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자 조문화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자꾸나. 그 아이는 이미 손안에 드는 바나 진배 없으니 조금 혼인을 늦춘다고 어디로 가겠느냐. 4대째 후에 조문화는 계집종을 보내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게 했다. 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어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갸냘픈 목소리로 유머를 불러 말했다.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그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자, 이번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병을 핑계로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쵸?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쵸? 출입도 못하게 했어요. 이러면 딱 빤스런하게 딱 좋죠. 그죠? 자, 그래서 계집종이 돌아가 이 말로 아래다 조문화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하는구나.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돋우지 말자꾸나. 이 이후로는 매일 문 밖에서만 안부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다시 열흘이 지나자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훅 끓인 후 자, 남자 옷을 입은 채 자, 3번 남장을 한 채로 뭐 한 거야? 빤스런 했네요. 그죠? 도망했네요. 도망쳐버렸어요. 이게 세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얘를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남으로 떠났고 다음날 아침 조문화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있고 사람은 적이 없었다. 크게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어?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 그 아가씨인지 아저씨인지 나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인이 하리 없이 들어가서 조문화에게 알렸다. 조문화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문제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쉽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대략적인 줄거리를 얘기했으니까요. 자, 1번. 진공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작책하였다. 맞죠? 내가 벼슬에만 있지 않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2번. 양석은 조문화의 지시에 따라 나랏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진공을 무고하였다. 그치? 횡령했다고 이제 했잖아. 그쵸? 3번. 오낭중은 조문화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문화의 말을 오부인에게 전달하였다가 이게 협박받은 걸로 얘기한 거잖아. 그죠? 4번. 엄숭이 진공을 좌천시켜 구미옥에 가두자 황제는 진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 운남으로 귀양을 보낸 게 아니라 엄숭이 청탁해가지고 귀양을 보낸 거죠. 그죠? 자, 5번. 조문화는 채경의 성품에 감복하여 채경의 몸이 완쾌될 때까지 자신의 아들과 채경의 혼인을 미루었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 아까 기억이 그 예언 부분이었어요. 예언. 뭐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을 예언한 거랑 다름이 없구나 뭐 이런 부분인데, 자, 보기에 있는 배경 잠깐만 보고 갈게요. 윤시랑의 아들인 윤유옥과 진공에 딸인 채경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어느 날 총계적에서 학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시랑은 채경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하였다. 채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자, 거기 밑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요걸 담아서 아래와 같은 시를 지었다. 자, 아무튼 이거 보면 사람들 놀랍과 큰 울음을 그쳤지만 삼청의 이를 날개 어이없으리, 뭐야, 삼청의 이를 날개가 뭐 있다는 얘기죠. 그쵸? 다만 왕자진과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상계는 갈 수 있는데, 근데 뭐래, 왕자진과의 약속이 있어서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리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뭐야, 님과 볼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갈 수는 있지만 이런 제약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자, 요거 볼게요. 1번. 자, 사람들 놀랄까라는 구절이 채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공이 노심초사하는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이건 전혀 상관이 없죠. 자, 2번. 큰 울음을 굳혔지만 라는 구절이 진공을 안시시키기 위해 채경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 이것도 연결은 안 되겠죠. 그죠? 3번. 삼청의 이를 날개 어이없으리라는 구절이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자신의 혼인을 막지. 에이, 이건 절대 아닌 거잖아. 그죠?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왕자진의 약속이 있다는 구절이 윤희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는 상황을 예언하는 것. 요것도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었던 게 제가 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언이라는 말이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요.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리워한다는 구절이 채경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상황을 예언한 것. 그치? 실제로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의 구체적 예언. 니은이 뭐였냐?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었대요. 자, 요거 채경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버님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켜 조문화를 안심시켜야겠다. 그 첫 번째 있었던 부분이죠. 그쵸? 첫 번째. 그다음에 2번. 부모님과 헤어진 뒤의 심정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혼인을 미워달라고 부탁하겠다. 이거 연결되죠. 그쵸? 3번. 힘든 일을 겪고 병에 걸렸다고 말한 후 하루빨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의 치료를 살게 해달라고. 이것도 있었네요. 그쵸? 4번. 부모님께서 조문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행색을 바꾸는 마을로 떠난다. 이것도 있었네요. 그쵸? 자, 5번.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집을 나온 시간과 떠나는 장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적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잖아. 관심도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있습니다. 자, 요 보기가 조금 난해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기 잠깐만 보고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기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정도와 건도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도란 도를 행할 때 원칙을 지키며 그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게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대.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쵸? P와 J의 차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권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자, 거기 밑줄 위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 그 다음에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고 도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명분과 도리라고 한다면은 효와 열이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효와 열이 있죠? 그죠? 창성가미록에서 진채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와 남녀 간의 도리인 열을 실천하기 위해, 열이라는 건 그럼 뭐야? 절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도와 권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진채경이 보여주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조문화가 자신의 말을 채경에게 전하라고 오낭중에게 당부하는 것은 채경에게 비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쵸?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 하려고 해서 결혼 안 하려고 했잖아. 근데 굳이 권력을 이용해서 결혼을 하라는 얘기는 채경한테 이걸 강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니었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또 뭐야? 비에는 또 효랑도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해? 결혼해, 새끼야. 이런 느낌이었잖아. 맞아요? 그다음 2번.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한 채경의 결정에 오부인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평소 채경이 A와 D를 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정도를 중하게 여긴다. 이게 맞았겠죠? 너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 갑자기 왜 하냐 이랬잖아.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3번. 윤유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채경의 선택에 대해 화를 내는 진공의 모습은 자신 때문에 채경이 D를 행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치. D라고 한다면 뭐야? 정도와 열인데 이게 윤유가의 약혼이니까 충분히 정도이기도 하고, 또 뭐야? 열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화가 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병환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달라는 채경의 뜻을 조문화가 따르기로 한 것은 채경이 B와 C를 동시에 선택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걸 삼가달라는 부분, 요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일단 다 낳고 오면 되겠구나. 근데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B는 알 수가 있어요. B는 알 수가 있는데 열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지 않고 채경이 회남으로 떠나는 것은 B와 C를 통해 효와 열을 모두 실천한 것. 그치.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열을 지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있는 근처로 갔다는 거에서 효도 지켰네. 모르는 거야. 효를 지킨 거죠. 아까 결혼하지 않고 윤유옥을 갖고 온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30분 거의 다 돼가죠? 자,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자, 처음에 요런 이론상의 특징들이 칼로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칼로릭.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칼로릭의 성질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뭐 될 만한 정도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칼로릭은, 자, 요것만 보세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특징.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학의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요때 당시의 이론은 이랬다 해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과학 그 지문 보시면은 이해도 안 되는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놓으셔야 돼요. 좀 놓으셔야 좀 볼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가 있어요. 그럼 질량이 없대요. 두 번째 특징. 질량이 없는 입자. 이 정도로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칼로릭이라는 이 성질은 이렇다. 자, 얘네들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아까 뜨거운 온도가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라는 거는 뭐야? 열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열기관의 열효율.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다룰 문제라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쭉 이어서 얘기하면요.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은 곳에서 뭐하고 있다?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낮은 곳에서 방출을 함으로써 뭐가 나온다고? 어떤 일이라는 걸 한대요. 그죠? 일이라는 건데 요거까지는 됐죠? 자, 그래서 자, 열 효율은 열기관에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열 효율이라는 건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흡수한 열의 양이야. 흡수한 열. 흡수한 열의 대비 그다음에 뭐야? 한 일의 양. 그냥 요 정도로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자, 여기서 또 시제가 바뀌었어요. 시점이 바뀌었어요. 19세기고요. 요런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이 주목하였다. 자, 이번에 얘는 수력기관과 관련된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뭐만 얘기하고 있다고? 물의 높이 차로만 된다고. 물의 높이가 이제 변수란 얘기겠죠. 그쵸? 자, 물의 높이 차에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 부분, 요 사이에서 뭘 하게 된다고? 일을 하게 된대요. 요 사이에서. 그쵸? 그래서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얘가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쵸? 여기까지 됐죠? 어렵진 않았죠? 여기까지. 자, 근데 한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 여기서 또 한번 나눠주시고, 이번엔 뭐야? 줄이래요. 줄이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혹시 물리하세요? 물리하세요? 깝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는데, 요런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에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그래서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기되는데, 그는 역학적인 에너지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요 부분이랑 다르죠. 요 부분은 열을 통해서 1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반대로 뭐야? 1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말하는 거는 1을 통해서 열을 생성하는 실험인데, 그래서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1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1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요 실험이 결국 성공하면서 그러니까 열에서 1로도 만드는 거 가능하지만 1에서 열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성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 통해서 결론이 난 게 서로 전환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아마 그 옆에 뭐가 있을까 하면 등가성이라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등가성. 자, 그래서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등가성이라는 건 뭐야?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왜 웃으신 거예요? 아까 놀라면 웃는 타입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 번 더 제가 또 놀려드릴게요. 알겠죠? 놀려드릴까. 알겠어요. 자, 열과 1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1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자, 거기 밑줄 일정하게 보존된다. 보존된다는 말은 사실 등가성이랑 연결 가능하겠죠? 그죠? 보존된다는 사실.
자,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자,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을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라고 되고,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는 밖에 있는 에너지든 안에 있는 에너지든 같다라는 얘기겠죠. 아마 요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요 이론이 엔트로피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엔트로피의 개념이 보통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야. 냉장고나 에어컨. 뭐야? 아, 처음 들어봐요? 그 얘기 그렇게 설명하지 않냐? 냉장고 존나 시원해지는데 시원해지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뒤에 모터가 존나 돌면서 여기 냉장고 주위 존나 뜨겁잖아. 그치? 뭐야, 냉장고 안 맞아봤니?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이 안에서 시원하면 뭐해? 저기 밖에 아마 문이 잠겨져 있는 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나가면 실외기가 졸라 많아요. 새똥도 존나 많고요. 아무튼 그런데 거긴 존나 덥습니다. 예. 아무튼 그거 이제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아마 그 개념을 그런 식으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루어졌다. 아까 카르노가 결국 이 얘기랑 어디 갔지? 오로지 얘는 물의 높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의 온도 차이로만 얘기했던 거, 그죠? 온도의 차이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 살짝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맞니? 맞아. 그래서 특히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자, 거기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자, 요거 이렇게 A로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겠죠. 그죠?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은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전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나는 것이어서, 자, 그러면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분명히 그럼 효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방출되는 열도 있을 거고 일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 아니야. 흡수한 만큼 100% 다 할 거면은 그럼 아예 방출로 100% 가든가 아니면 일을 100%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열기구는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저도 혹시 여러분들 화성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화성행궁. 저기 수원에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열기구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한 15,000원인가 20,000원 하는데, 그거 가지고 10분 꼴랑 열기구 올라가지고 저기서 수원 야경 보고 끝난단 말이야. 솔직히 난 가성비 쌉 떨어지는 데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걸 기다릴 만한 썸의 정도의 관계라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열을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흡수를 해서 이제 열기구 띄우잖아요. 그죠? 근데 띄우는 일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여기에 대한 일도 있어야 될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이 운동 자체가 일이잖아. 그지? 물리 앞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없네. 이거 맞긴 맞냐, 근데? 일종의 그런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그치? 그걸 일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방출도 동시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의 열만으로 그게 둘 다 이루어질 때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쫄리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자,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자, 넘어서, 클라우지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지를 할 수가 있었대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너지 법칙에는 위배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 카르노의 이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지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 속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1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 만약 100%가 됐으면 애초에 그게 됐겠지.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거 그냥 1과 열로만 설명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1톤짜리 석탄을 이제 뗀다고 해서 1톤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 그죠? 그게 열 효율과 관련된 얘기였던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소재 자체의 중요함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만간 요거 다음 시즌에 나오는 요 교재에서는 실제로 엔트로피를 다루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아주 재밌는 소재들 많았습니다. 양자역학도 있어요. 네. 아, 진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보기는 봤는데, 약간 군침이 싹 돌아가면서 보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 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1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반대로 가는 게 맞겠죠. 외부로 받은 열을 1로 변하는 거겠죠. 열을 1로 변한다. 자, 그 다음 2번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 이거는 아마 카르노의 이론과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온도 차이가 아니라 물의 높낮이였죠? 물의 높낮이.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은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은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요걸로는 질량이 증가하는지는 알 수 없잖아. 우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로릭 이론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증가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이거죠. 그쵸? 그런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그 다음에 5번 열기관의 열 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 이거는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오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지되었다라는 말이 요 부분 때문에 있었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윗글로 볼 때 A의 내용. 아까 A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는 말 그거였어요. 네, 그거 아까 잠깐 보라고 했었는데. 자, 그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이건 뭐로 연결시키면 되냐? 말 그대로 에너지 양과 관련된 걸 보면 되겠죠. 그쵸? 에너지 양 혹은 1, 요걸만 관련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1번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는 뭐 이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은 열기관이 한 1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보존 법칙이 위배된다고 그 말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1만 있는 게 아니라 방출되는 열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줄의 실험과 달리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에 흡수한 열의 양과, 자, 그럼 흡수한 열의 양, 그 다음에 이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1의 양을 측정하여 A분의 B로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자, 이거는 다른 실험이죠. 다른 실험. 자, A분의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줄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은 사실 흡수한 열의 양이나 1의 양이나 같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줄의 실험이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그럼 그냥 그냥 A 그 자체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를 계산 안 하고 가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은 땡땡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보면은, 자,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 차이가 일정하다면은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가 아니라 당연히 얘가 더 많겠죠. 뭔 짓거리를 해도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럼 여기서 큰 것만 보면 돼. 큰 것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자, 같다라는 부분은 그럼 그냥 다 넘기시면 되겠죠. 2번도 볼게요.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의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애초에 메커니즘이 이건데. 그죠? 같을 수가 없고요. 3번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야, 흡수한 열이 많아봤자 여기가 많아지는 게 뭐 달라지는 게 아예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주의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지는, 얘가 더 커지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말 자체가 다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마지막 거 볼게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주의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다 얘 뭔 짓거리를 해도 얘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마이너스는 없잖아. 그죠? 에너지에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4번. 자, 윗글의 기억 미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자, 기억이 지금 뭐야? 부르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른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른다. 이건 뭐야? 칼로릭 이론으로 정의한다라는 부분이 연결되죠. 그쵸? 근데 여기선 정의한다라는 건 아니지. 일종의 전염의 뜻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건 틀렸고. 자, 니은은 다루었다래요.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그럼 요 문제를 뭐 해결하려고 했다. 라고 연결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다. 이건 말 그대로 조작한다는 의미잖아. 그죠? 여기서 틀렸고. 디귿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걸로 흐르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야? 흐르는 거. 물리죠. 그냥 물리. 그죠? 3번. 이야기가 엉뚱한 바람으로 흐르고 있다. 이거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틀렸고. 4번. 리을이 지금, 여기 있네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139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법칙에 위배된다, 틀린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예를 한 적이 없다. 이것도 위배된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요. 미음이 14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 이건 추측과 연결되는 거죠. 추측에 좀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볼게요. 142페이지. 오늘은 잘하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맨날 막 10분 늦게 끝나져가지고 그랬는데 잘하면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시죠? 항상 왜 절대 믿지 않아? 아니야,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괜찮아. 괜찮아. 네. 20분만 하면 끝나죠. 네. 왜요? 약간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데? 여태까지 본 표정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뭐지? 나 지금 끝나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자, 이제 거기 볼게요. 아마 잘하면 55분 안에도 끝날 것 같은데, 50분에서 55분 안에도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진짜 졸라 쉬운 거예요. 이거 내용 졸라 쉬워 보이잖아, 딱 봐도. 그죠? 왜? 그래도 못 믿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맨날 늦게 끝내줬냐? 그렇구나. 볼게요. 자, 사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사진이라는 건 지금 19세기. 19세기 때 당시에는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적 도구이자, 자, 그 다음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했어요. 현실 재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사진에선 어떤 성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사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사진에 대한 인식은요. 그쵸? 우리가 원래 사진은 사실 그렇죠. 그냥 사진 자체는 말 그대로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근데 왜 웃어? 아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시면요, 항상 뭔가 그렇게까지 막 엘프 같은 사람들이 막 넣어가지고 인생샷을 찍는단 말이야. 그죠? 아니야? 안 봤어요? 인스타 안 하세요? 뭐가? 아니, 그 보면요, 전 인스타를 많이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맨날 뭐 그런 걸 뭔가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야,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고. 여기 인생샷 찍을 수 있다고 막 가면은, 근데 이거를 뭐야, 사진을 제대로 찍어주면 모르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저거대로 찍어주면 어떻게 돼? 좀 병신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요. 사실적으로 인생샷을 이제 딱 찍어줘요. 밑에서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자, 아무튼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자, 여기서 바뀌었죠. 연출됐다라는 얘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려 했대요. 아마 이게 고2 지문 중에 엑스레이 아트라는 그 지문도 하나 있었을 텐데요. 그것도 일종의 사진이죠. 원래 사진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적인 걸 드러내는 거라고 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뭐야? 이제 뼈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야? 본질을 나타내기도 했고 뭐 이때 당시에 뭐야? 셀피라는 작품도 있었거든요. 셀카인데 그러면 야 엑스레이 사진을 집에 셀카를 찍으면 어떻게 돼? 뚝배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해골 바가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사회의 비판을 이제 노리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항상 사실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그럼 얘는 연출과 관련되는 거는 이 빛의 처리와 그 다음에 합성 등등. 그리고 요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회화주의적이라고 했어요. 회화적 표현. 이거를 지금 어디서도 얘기했다? 사진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여기는 뭐 그런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스타이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자, 얘가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지금 피사체가 몇 개야? 3개야. 그죠? 빅토르 위고라는 조각가가 조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아시죠? 이거. 어떻게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과 로댕이라는 인물은 화가죠? 이 사람은. 그죠? 조각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에 찍히는 피사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야? 로댕이라는 사람이 피사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야? 이제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의 피사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그 다음에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자, 여기 합성했다고 했는데 좀 잡아봐요. 그럼 일단 요렇게 요 둘끼리 두고, 요 둘끼리 찍어 두고, 그 다음에 요 사진 둔 거죠. 사진 1, 사진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뭐 했다? 합성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빅토르 위고의 조각상 앞에 로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댕 근처 어딘가에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그죠? 배치를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있고,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대충 이제 피사체 3명이라고 쳐봅시다. 여기가 이제 로댕이고요. 요쪽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요 어딘가가 빅토르 위고의 조각이겠죠. 그죠? 빅토르라고 할게요. 여기가 생각이고, 여기가 로댕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요쪽이 이제 근경이라고 했어요. 근경. 그죠? 근경이 지금 뭐야? 어둡다고 했어요. 자, 아무튼, 자,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밝음이라고 적어줄 건데, 자,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배치 자체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의도적 배치라고 일단 제가 넣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자 거기 밑줄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근데 이 합성사진은 어떻게 했다고? 이 둘과 요거 했다고 했었죠. 이 둘과 이거. 그죠?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게 뭐가 나냐면은 질감 억제랑 관련된 게 감광액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질감을 억제하는 의도가 뭘까요? 질감을 억제하는 의도. 이 셋의 차이점이 있잖아. 다른 점. 하나만 누구야? 인간이야. 하나는 누구야? 조각이야. 근데 이 둘의 경계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질감 억제를 하는 이유는 인간과 이제 뭐 작품, 이 작품 간의 경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다. 약간 좀 질감이 약간 뭉툭하거나 막 약간 그러면 누가 인간인지 누가 조각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타이커는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라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자 로댕이라는 친구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외형만을 재현한대요. 이거를 벗어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술계는요 조각이라는 작품 자체를 외형을 단순히 재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커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커는 사진과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학작품처럼 모두 될 수 있다?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주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작가의 생각을 아는 것 자체가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아요? 자,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작품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했다. 자, 거기 부분 밑줄 서시고 피사체들의 질감이 살지 않게 처리했다. 아까 이 부분이랑 연결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제가 아까 이 부분 연결했겠죠? 이 부분이랑 여기랑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그러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얘가 일단 위대한 약간 그런 사람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인식이 되거나. 그래서 로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한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마주한다. 그래서 얘도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됐냐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가 같은 거예요? 구도가 비슷한 거죠. 구도가 비슷하고 이제 행위가 비슷한 건데 둘 다 뭐 하고 있는 상황? 묵상이라는 걸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돼요. 자, 방금 밝음과 어두움. 여기 부분이 대비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창조의 영감을 발산한다. 그럼 발산한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밝음 쪽에서 이제 창조의
발산이 있었다면은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창조의 고뇌라는 말이 있었어. 그죠? 그럼 창조의 고뇌는 이쪽에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묵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해서 뭔가 영감이 나와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의 고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면 방금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처럼 스타이커는 자,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자, 1번 명암 대비 해주시고요. 명암 대비라고 했다면 어디랑 어디? 근경과 원경의 차이였죠? 옆에다 적어주세요. 근경과 원경의 차이.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원판을 합성한다. 2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원판이라는 건 뭐였죠?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 첫 번째 사진은 이거, 두 번째 사진은 요거였죠? 그죠? 요거 합성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특수한 감각액으로 질감을 변해준다. 질감을 변해준다는 건 여기가 3번인 거죠. 그쵸? 그래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가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문제만 풀면 레알 끝일 겁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거 하나 더 해야겠는데? 이거 하나 더 해야겠는데, 이거.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로댕은 사진작품, 조각작품, 문학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아까 그 사진도 문학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문학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 1번이 맞네. 그죠? 뭐지? 자, 그 다음 2번. 자,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뭔 소리야 이게. 빅토르 위고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3번.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의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뭐가 틀린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다는 부분이 틀렸죠. 그죠? 자, 그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 합성 나 뽀뽀한 거야 지금? 약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부분과 아까 명암 대비했었고, 그러니까 원경과 근경의 차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감각행을 통해 질감 변화도 있었다고 했었죠. 자, 4번. 로댕과 스타이커는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게 싫어서 만든 거잖아. 그쵸? 맞니? 무슨 말 맞니? 뭔 말인지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언제 때 저랬어? 언제, 그러니까 로댕이 그러면 그대로 재현하는 걸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사물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조각이라고 했대. 그게 누구야? 로댕의 견해야? 아니면 기존 예술계의 견해야? 네, 집중 안 하세요?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좀만 집중하시면 끝나잖아. 자, 그 다음 5번.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자,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다? 명암 효과 어디에서 구현됐어? 명암 효과 들은 거 맞아요? 잠깐, 명암 효과 어디서? 근경과 원경으로 나왔잖아. 합성은 이 둘이랑 얘 따로 한 게 합성이었고. 이 사람들 안 되겠네. 한 작품 더 해? 아유, 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유. 자, 그 다음에 자,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된 게 아니라 그럼 뭘로 실현됐어? 우승아? 질감 변화. 여기 다 나와 있어. 여기 있는 걸로 보면 돼. 감광액이요. 너 감당이 안 되지, 너 지금. 미치겠네, 진짜.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다. 기억이 지금 뭐였냐? 그 작품이네요. 그죠? 작품. 아까 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 여기죠. 자, 1번 봅시다. 자,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빅토르 위고랑 그 로댕이랑 같이 있고, 그리고 조각상 따로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거 뭐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그쵸?
사진 하나에 두 개를 넣으려고 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2번.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뭐야?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그쵸? 맞죠? 이 둘이 따로따로 했으니까. 3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보며 같은 자세를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맞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위에가 창조의 발산, 밑에가 창조의 고뇌였잖아. 그죠? 어두운 걸 창조의 고뇌라고, 밝은 긍정적이니까 발산내는 거로 볼 수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뭔 개소리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했대. 야, 원경의 대상이랑 나랑 같이 촬영했잖아. 뭔 개소리야. 그죠? 명암 대비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적도 없습니다. 이 둘은 따로따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게 하는 효과. 아까 그 얘기했었죠. 인간과 그 작품들의 경계를 없애려는 시도였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맞고요. 답은 4번입니다. 네, 3번.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서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예전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 밑줄 쳐보고 그 옆에 뭐라고 적어줄까? 기존 예술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존 예술관. 아까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요 부분 있었죠. 그래서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보고, 자, A 부분에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자,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 이거 맞냐? 사진도 예술 작품.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감하게 되었다. 자, 특히 자,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 더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 회화적 표현이 있었죠? 합성, 그 다음에 또 원경, 긍경 나누기, 그 다음에 또 감광액 바르기, 그 질감 억제, 그죠? 이거 있었죠? 이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는데, 자, 당시의 상황에서는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도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도 맞죠. 창작을 발산을 하게 된 거니까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도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거 문학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학과 같이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요 부분이 지금 틀린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더라도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 그 처음에 있었죠.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여기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니은 4번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네요. 자, 니은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니은이 어디 갔니? 살지예요. 뚜렷이 살지. 이건 뭐로 해석하면 될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 질감이 산다. 돋보인다고? 돋보인다고? 돋보이게 하다? 그러면 여기는 1번이 맞는 거야? 이 소설가는 개성이 돋보이는 문체로 유명하다. 맞아요. 웬일이야? 뭐지? 어떤 뭔가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뭐야, 뭔데, 왜, 나 아직 안 끝났어, 이 새끼야. 아직 안 끝났어. 자, 아무튼 뭔데 다른 건 더 얘기할 거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나머지 2번 같은 경우는 불씨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계, 그러니까 작동에 대한 의미였고, 4번 같은 경우는 서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지내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매번 10분 늦게 끝내주시